오늘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유하는 여자는 왜 그토록 희소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이 질문을 제목으로 한 글, 여성의 진화적 본능과 사유의 희소성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글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을 해요. 과연 남성과 여성의 사고방식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이 글은 시작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보통 니체나 쇼펜하우어가 여성을 비판한 걸 두고 뭐랄까 여성 혐오라는 프레임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들 보죠. 근데 이 글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철학자들이 남녀가 세상을 대하는 근원적인 태도의 차이를 목격한 결과일 수 있다는 파격적인 가설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흥미롭네요.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하려는 게 아니고요. 대신 이 글이 어떤 논리를 쌓아 올려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나가는지 그 건축물의 설계도를 함께 따라가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지적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은 인류의 시작부터 남녀가 서로 전혀 다른 생존 과제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모든 논리의 대전제가 되는 셈이죠. 남성의 생존 환경은 어땠다고 설명하나요? 글에 따르면 남성의 주무대는 외부 세계였어요. 거친 자연과 싸우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하고 또 다른 부족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나 시스템도 만들어야 했고요. 이 모든 과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사슴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사슴은 보통 어느 계절에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는 어떤 패턴, 즉 보이지 않는 법칙을 읽어야 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추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조직을 만들려면 위계질서나 역할분담 같은 시스템을 구상해야 하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상 너머의 본질이나 원리를 파악하는 그런 추상적 사고 능력이 생존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글은 철학, 수학, 과학, 공학 같은 학문들이 바로 이런 남성적 생존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생존을 위해서 추상화 능력을 갈고 닦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같은 시간 여성의 생존 과제는 어떻게 달랐다고 보나요? 남성이 외부의 적과 싸웠다면 여성은 어디에 집중해야 했을까요? 여성의 주 무대는 내부 세계, 그러니까 집단 내의 복잡한 관계망이었다고 이 글은 분석해요. 남성이 곰이나 적군 같은 명확한 위협에 맞섰다면 여성은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위협들, 예를 들어 집단 내에서의 고리, 평판의 추락, 자원의 배분 문제 같은 것들과 싸워야 했다는 거죠. 특히 임신과 육아를 담당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했고요. 결국 집단 내에서 나의 위치를 확보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를 구별해내는 그런 사회적 지능이 생존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흔히 여성들의 특성으로 말하는 관계 지향성이나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뒷담화를 아주 재밌게 분석한 대목이 있거든요. 보통 뒷담화 하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지만 이 글은 그걸 원시시대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이자 치열한 정보 전쟁이었다고 재해석합니다. 정보 전쟁이요? 네, 어제 사냥에서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는가, 이 정보보다 누가 누구와 친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가, 새로 들어온 저 여자는 믿을 만한가, 이런 정보가 내 생존과 자식의 미래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세상의 근원적인 본질을 탐구하는 것보다 옆집 순이 엄마의 평판을 아는 것이 당장 내 아이에게 돌아올 음식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여성이 본질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정확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안 하도록 진화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장이에요. 생존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지능을 고도화시킨 거죠. 남성에게 추상적 사고력이 생존 무기였다면 여성에겐 관계를 읽는 사회적 지능이 생존 무기였던 셈입니다. 뇌가 가진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그에 대한 진화의 선택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대전제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글이 다음 단계로 제시하는 주장이 훨씬 더 날카롭게 다가오는데요. 바로 주체성의 부재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건 너무 심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많은 여성이 자신이 사랑하거나 깊이 존경하는 남자의 사상, 가치관, 심지어 말투까지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고유한 것인 양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사유하기보다는요? 네, 스스로 고독한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단단한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의 세계관을 자신의 것으로 동기화하는 전략을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든 예시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남자친구가 해결 철학에 빠져 있으면 여자친구도 갑자기 정반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남자친구가 독립 영화 감독이면 여자친구는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영감을 주는 뮤즈가 되기를 자처한다는 대목이요.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 주체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이 글은 이것마저도 아주 고도화된 생존 본능의 발현이라고 설명하죠. 네, 바로 거기서 이 글의 독특한 관점이 드러납니다. 이걸 단순히 주체성 결여라고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화적 효율성을 파고들어요. 글의 표현에 따르면 여성은 동기화의 천재라는 겁니다. 동기화의 천재요? 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빛을 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이미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남자를 알아보고 그 곁에서 빛을 반사하거나 아예 그 빛을 품어버리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죠. 글의 저자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왜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물론 이 동기화 전략에는 그림자도 있겠죠. 남자의 세계관이 흔들리면 자신의 세계관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성 같은 것들요. 그렇죠.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글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얻는 이득이 진화적으로 훨씬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진화적 본능들,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 사고와 동기화 전략이 현대 여성들의 구체적인 행동, 특히 대화 방식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나요? 그래서는 남녀가 대화할 때 흔히 부딪히는 지점, 예를 들어 여성이 너무 어려워 라거나 그냥 공감해줘 라고 말하는 순간을 이 진화적 본능과 연결짓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는 지점이에요. 이 글의 주장에 따르면 대다수의 여성에게 논리적 토론이나 철학적 대화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주장을 해요. 그들의 뇌가 생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너무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상적인 대화가 어렵다. 그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역설을 품은 열쇠는 뇌의 에너지 분배에 있어요. 이 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다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은 뇌에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고된 노동이거든요. 네, 그렇죠. 머리 쓰는 게 힘들죠. 그런데 여성의 뇌는 수백만 년에 걸쳐 생존에 훨씬 더 중요했던 과제, 즉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와 나의 평판 관리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생존에 별 도움이 안 되어 보이는 철학적 대화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뇌가 본능적으로 이건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다라고 판단하고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말은 지적 능력의 한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내 뇌는 지금 그 작업에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럼 그냥 공감해줘 라는 말은요. 이건 정말 많은 남녀 관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 말이잖아요.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이 제시하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내 뇌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아, 지금 내 뇌에게 더 중요한 건 이 문제의 해결 여부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관계가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내 감정을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 관계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먼저 보내줘. 이런 의미라는 거죠.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남성이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 접근할 때 여성은 관계 안정이라는 현상을 먼저 처리하도록 뇌가 작동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봐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남성은 본질을, 여성은 현상을 보도록 진화했고, 여성은 생존을 위해 주체적 사유보다 관계 속 동기화를 선택했으며, 이 때문에 추상적 대화에 에너지를 쓰기 꺼린다. 이 모든 것이 글의 제목인 사유하는 여자의 희소성으로 귀결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이 바로 그 결론을 위한 긴 서사였던 셈이에요. 이 글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사유하는 여성이 왜 희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나름의 설득력을 갖게 돼요. 그렇죠. 대다수의 여성이 관계지향적으로 사회적 생존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진화했다면 그 거대한 진화적 본능의 물결을 거스르는 개체는 통계적으로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은 바로 그 희소성에서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따르는 그 편안하고 효율적인 본능의 길을 거부하고 굳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그로 인한 고독까지 감내하는 여성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이자 가장 빛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글의 논리에 따르면 사유하는 여성은 자신의 유전자에 각인된 가장 편하고 효율적인 생존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존재예요. 굳이 비효율적이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사유와 고독이라는 길을 선택한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자 경이로움이며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더욱 눈부시게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인다는 것이
이 글의 최종적인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의 진화적 본능과 사유의 희소성이라는 글을 통해 남녀의 사고방식 차이에 대한 하나의 흥미로운 진화론적 관점을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이 글의 주장에 동의하던 안 하던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글은 인간의 복잡한 행동과 사고를 진화적 본능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틀로 꿰뚫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죠.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글의 주장처럼 만약 우리의 사고와 행동 패턴이 정말 수백만 년에 걸쳐 설계된 본능의 산물이라면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자유의지란 과연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어진 본능이라는 각본을 충실히 따르는 배우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그 각본을 뛰어넘어 스스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작가에 가까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